경고문. 기욤 뮤소라는 작가 그리고 그의 소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다. 당신이 지금 내 유튜브에 들어와서 기욤 뮤소라는 사람에 대해 알았다는 것 자체로 나한테 감사하다고 절을 해야 마땅하다. 기욤 뮤소는 현재까지 약 16권의 소설을 썼고, 만약 당신이 그의 소설을 하나도 읽지 않았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환상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황금 티켓을 지금 막 손에 쥔 것이다. 내 리뷰에는 스포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내 리뷰 듣지 마시고 그냥 뮤소의 책을 사서 보시라. 나는 평균적으로 한 권에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내가 느리게 읽는 편인데도 뮤소의 소설에 마르게 빠지면 주말에 몰아서 읽을 수밖에 없다. 빠르게 읽으신 분들은 2, 3일 만에도, 나보다 느리게 읽으신 분들도 최소 2주 안에는 한 권을 완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주에 한 권이라고 생각하면 16권 곱하기 2주, 즉 32주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윗소를 만날 수 있어 복 받으신 거다. 네, 경고문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오늘 리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소설입니다. 정말 대단한 소설이에요. 정말 이번 작품도 재밌게 읽었어요. 이번 작품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작품이고, 내용은 뭐 여기 딸 아이를 잃어버려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리뷰 시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책은 제가 읽은 기욤 뮤소 14번째 소설입니다. 그 후에 7년 후, 내일, 천사의 부름, 종이 여자, 센트럴파크, 인생은 소설이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사랑을 찾아 돌아오다, 당신 없는 나는, 브루클린 소녀, 파리 아파트,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는 뮤소의 소설 중에서 나름 등장인물이 많은 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병렬적으로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크, 커너, 알렉슨, 애나,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4명의 주인공들이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주인공처럼 병렬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마크가 등장하기 때문에 마크가 당연히 주인공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두 번째 장에 바로 커너가 등장합니다. 커너가 등장하고 나서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거의 주연급 인물인데 실은 커너가 주인공이었나 싶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알렉슨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실은 마크와 커너는 어릴 적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있고, 커너와 애나가 처음 운명적으로 만나는 장면에서도 그 둘의 예정된 사랑을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초재벌 상속녀인 알렉슨은 왜 등장했지? 할 정도로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마크와 커너는 어릴 적 마약과 폭력이 지배하는 할렘가에서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공부와 독서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저명한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잠깐 새길로 새서 덧붙여 보자면, 뮤소의 거의 모든 소설의 주인공들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 늘 그 어린 시절의 상처투성이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상처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온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픔은 누군가를 만나 그네들을 도와주면서, 아니면 그네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설정입니다. 대다수는 이런 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는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에 그치기도 하지만 대다수 그렇죠.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게 일종의 뮤소 소설의 공식이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뮤소의 주제의식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소설가는 이야기를 통해 독자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주제의식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거야, 이걸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소설가는 하루키가 말한 것처럼 그 기나긴 이야기를 통해서, 책 한 권을 통해서, 심지어 2권, 3권을 통해서 애둘러서 말하는 직업이니까요. 그런데 마크는 니키라는 아내 사이에서 얻은 딸아이 라일라가 우연한 사건으로 실종되고 나서 완전히 폐인이 됩니다. 아내 니키와 절친 커너의 곁을 떠나서 노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 노숙자 말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땡전 한 푼 없는 노숙자인데 어떻게 계속해서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었는지는 아이러니한 일이죠. 니키의 곁을 떠난 마크가 니키와 몇 년 만에 길거리에서 다시 조우하게 됩니다.
블랑베드한테 목숨의 위험을 당하고 있던 니키를 몸을 날려 구해주면서 말입니다. 어깨에 깊숙하게 칼에 찔린 마크를 집에 데려오지만 마크는 채 몸이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로 니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딸아이 라일라를 찾기 전까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니키는 그만하라고, 딸이 실종된 지도 이제 5년이 지났고 이미 죽었을 거라고 말하지만 마크는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냐고, 라일라는 반드시 살아있고 언젠가 우리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면서 대판 싸우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 시간 커너는 16살의 애나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애나는 굶주려 있었고 돈이 필요해 커너의 가방을 훔치려다 커너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커너는 한순간에 애나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있어 가슴 깊은 동정심을 품게 됩니다. 애나의 눈 속에서 깊은 우울과 슬픔을 바라보면서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나는 간 이식 수술에 실패하여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간 이식 수술 직전에 어머니가 술을 마셔서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지만 진실은 다음 순번 대기자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그 판정 결과를 조작한 타락한 의사가 뒤에 있었습니다. 그 의사를 죽이는 것만이 애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복수의 길을 가는 와중에 정신과 의사 커너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로 따지자면 앨릭스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고 음주와 뺑소니를 일삼고 숱한 연문과 자살 시도로 가십지를 장식하는 이른바 삼성전자와 같은 초거대 재벌 기업의 상속녀입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입니다. 이야기는 니키가 마크에게 라일라를 찾았으니까 집에 돌아오는 통화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라일라를 찾아서 돌아오는 비행기 편에서 마크, 라일라, 애나, 앨릭스는 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죠. 비행기 안에서 마크와 애나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나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고 커너를 만났던 이야기 또한 듣게 됩니다. 마크는 커너와 자신이 절친이었다는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이런 운명의 장난이 다 있나요? 그런데 애나가 지금 복수를 위해 가는 길이라는 그런 아주 속 깊은 이야기까지 꺼내게 되죠. 역시 정신과 의사답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내는 어떤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크는 금단 증상으로 비행기에 마련된 바에 찾아갔다가 상속녀 앨릭슨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 잘 나갔던 정신과 의사답게 역시 앨릭슨과도 금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모두 서로 털어놓게 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앨릭슨이 자신이 구제불능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야기까지 꺼내놓기에 만들면서 말입니다. 가족 위에는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털어놓은 적이 없는 이야기, 한 아이를 교통사고로 죽게 한 이야기, 그리고 앨릭슨의 아버지가 그 사건을 은폐했던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마크는 순간 놀라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하면서 그 기억을 점차 잊고 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해 줍니다. 위로의 말을 남긴 마크가 우연찮게 떨어뜨린 지갑을 들여다보게 된 앨릭스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마크의 지갑 속에 든 사진 속 아이가 바로 자신이 교통사고로 죽게 만든 그 아이였습니다. 자유로 돌아온 마크에게 딸아이 라일라가 말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마크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외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비행기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크의 절친이자 또 하나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커너의 작품이었습니다. 그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한 최면요법. 마크, 에바, 앨릭스는 최면에서 깨어나서 그 모든 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앨릭슨이 죽인 아이가 바로 마크의 딸 라일라였으며 라일라는 이미 죽었다는 진실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계속해서 기업 뉴스의 반전 결말을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대충 근접했습니다. 최면요법에 정통한 커너라는 그 이야기가 마치 복선처럼 몇 차례 극 초반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 혹시 이 모든 것이 최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은근 하긴 해서 사실 미소의 이전 작품들처럼 소스라치게 놀란 결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최면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면 이번 작품에도 혀를 내둘렀을 텐데 살짝 아쉽긴 합니다. 현실로 돌아온 애나 또한 복수를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커너의 뒷받침이 있었고 결국 성인이 된 애나는
커너와 영원히 함께 하기로 약속하면서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주연급 등장인물이 가장 많았던 작품이었지만 역시 이야기계의 전문 셰프 미소의 손을 거쳐서 완벽한 고급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역시 미소의 소설은 완벽하고 운명적인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늘 그리고 매일같이 꿈꾸는 것이니까요. 이제 기욤 무소의 작품도 딱 2개의 작품이 남았습니다. 아쉽게도 말입니다.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 그리고 아가씨와 밤이라는 2 작품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이라는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뮤소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추신이라 그러나요? PS. 첫 번째 좀 남겨보겠습니다. 뮤소가 사랑하는 시간. 역시 뮤소가 좋아하는 소재는 시간 맞습니다. 그의 모든 소설에는 날짜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시간 소재를 주 소재로 담았던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 여행을 하는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일자까지 적어 놓습니다. 이번 작품 사랑하기 때문에에서도 플래시백이라는 장치를 통해 비행기 안에서 새 주인공의 과거 시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지속적으로 교차시키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언젠가 저도 시간을 소재로 교차로 이렇게 글을 써볼까 합니다. PS2 에비의 소원입니다. 에나의 소원입니다. 에나는 어렸을 적 엄마가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살 수 있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근근히 돈을 벌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던 시절에 스프링 노트에 소원을 적습니다. 10가지 소원입니다. 첫 번째, 엄마가 간을 이식받아 병이 낫기를. 두 번째, 너무 비싸지 않은 새 집을 구할 수 있기를. 세 번째, 엄마가 다시는 마약이나 술에 손대지 않기를. 네 번째, 삶에서 절대 마약이나 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다섯 번째, 다음 며칠이라도 엄마와 함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기를. 여섯 번째, 뉴욕에 가서 공부할 수 있기를. 일곱 번째, 언젠가 내 친부가 누군지 알게 되기를. 여덟 번째, 늘 인생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아홉 번째, 언젠가 날 이해해준 사람 만나기를. 열 번째, 언젠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기를. 1번, 3번, 5번, 7번의 소원은 엄마와 관련된 것이라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소원은 결국 이루고 맙니다. 커너와의 사랑 말입니다. 더 들여다보면 저명한 정신과 의사 커너와의 사랑을 통해서 실은 두 번째, 새집 구하기, 그리고 네 번째, 마약과 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여섯 번째, 뉴욕에서 공부하기, 여덟 번째, 늘 인생은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아홉 번째, 언젠가 날 이해해주고, 그리고 바로 말씀드렸던 열 번째, 언젠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는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2번, 4번, 6번, 8번, 9번, 10번 10개 중 6개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게 더 많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버킷리스트를 스프링 노트가 아니더라도 종이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마법과 같이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네, 이상 기욤 무소의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